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첫 입학, 첫사랑, 첫 사회생활, 처음이 주는 설레임과 긴장감,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죠? 제 경험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처음 중에서 가장 두렵고 긴장됐던 건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 아니었나 싶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고 첫 출근 이후에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더 큰 시련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저희 뽀시래기 시절이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오늘 소개드릴 책을 읽었다면 그 시절을 조금은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송정연, 송정림님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입니다. 작가님이 두 분이신데 방송가에서 의좋은 자매 작가로 유명하시다고 하네요. 두 분 모두 아들 하나를 둔 엄마시기도 해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60가지 팁을 책에 담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커버려서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는 자식들이지만 몇십 년 사회생활을 통해 몸소 겪은 엄마의 사회생활 꿀팁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말고도 다른 모든 분들이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이 있나요? 라디오 일을 하다 보면 청탁하는 일이 많아 인터뷰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할까요? 출연 가능하세요? 코너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데 시간 낼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매너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방송 화면에는 제법 멋지게 나오고 인간적으로 나오는데 통화해보면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 꽤 있어. 거절을 해도 꼭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나. 그런데 또 반대로 거절을 해도 기분 좋게 해서 오히려 거절당한 후 팬이 되는 경우도 있어. TV만 틀면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절정의 인기 스타인데 이런 답 문자가 왔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늘 하는 게 있어서요. 당분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저를 떠올려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이런 스타는 거절당해도 기분이 좋고 늘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다. 내가 일한 세월만큼이나 나는 거절을 당해온 것 같네. 그러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 적어도 거절의 매너는 갖추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거절할 땐 어쩌죠? 라고 붙인 뒤에 거절의 이유를 아주 간단히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가장 돋보였어. 세상은 너무 거절의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입시 결과나 취업 시험의 결과도 아닌데 마치 불합격이라는 도장이 찍힌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야. 하기야,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도 불합격 스탬프를 찍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도장 대신 아쉽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안 되나 싶더구나. 합격한 사람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하고 떨어진 사람은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라고 쓰면 안 되나 싶어. 어쩌면 내가 예전에 대학 시험에서 불합격을 여러 번 받아봐서 그런지도 몰라. 그 말이 나에겐 너무나 아프게 남아있어서
남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No 대신에 쓸 말들은 많아. 아쉽다, 죄송하다, 다음에. 돈 드는 말도 아닌데 왜 그런 말들을 못 쓸까? 그래서 그런 말을 정중하게 써주는 사람들이 따뜻해 보이고, 그런 말을 쓰는 매니저나 연예인이 멋져 보이고 고맙게 느껴져. 대학 시절에 난 숱한 거절의 강자들을 만났어. 교지 편집실에서 일했던 나는 다른 학교 교수님께 청탁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구나. 나 그 학교 교지에 글 안 써. 적어도 명문대회에는 안 써. 귀를 의심하는 그 말, 이게 실화일까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돌아서서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어. 당신 같은 사람 원고 안 받길 잘했네요. 그런 원고는 쓰레기일 테니까. 몇 달 후 한 유명한 시인에게 원고 청탁을 했는데 그 시인은 또 이러는 거야. 학교 교지? 그거 써도 얼마 돈도 못 주잖아. 나 안 써. 그렇게 거절당하면서 진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어른들의 지성을 믿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 구름 위에 뜬 기분이면 그런 말을 마음대로 내뱉을 수 있는 걸까? 아래 세상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구름 언젠가 거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옷걸이에 걸친 옷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 마냥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오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절을 해도 막 내뱉을 수 있나 봐. 원고 청탁하러 온 20살짜리 여대생. 시시하고 허술해 보였으니 얕잡아 봤겠지. 그런가 하면 거절을 당하고도 팬이 되는 경우가 있어. 거절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늘 예스만 하며 살 순 없는 게 인생이기에 나도 여러 번 거절해야 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땐 내가 지금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하거든. 그리고 일단 요청해준 데 대해, 나를 떠올려준 데 대해 감사를 꼭 전한다. 나에게도 부탁이 종종 들어오는데 특히 돈을 꿔달라는 부탁이 꽤 들어와. 일단 그런 전화가 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까지 전화했나 싶어 마음이 아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쌀독에 쌀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거든. 돈 없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사실 돈이 야속한 거지 사람이 야속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는 이상 돈을 꿔주려고 하는 편이었어. 그러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 가깝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돈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게 돼.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1000m라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던 걸 거야. 가족과 친구들을 다 거치고 나에게까지 손을 내민 걸 거야. 그러다 보니 정말 곤혹스럽고 당황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러더구나.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못 빌려줄 경우 그 돈의 1%를 그냥 준다고. 미안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라면서 말이야. 매정하게 거절하기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꿔줄 돈이 없다든가 사정을 말하면서 거절하는 게 나아. 네가 뭔데 내가 너에게 돈을 꿔줘? 너에게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왜 너에게 돈을 꿔줘? 라고 냉혹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진 말자. 노를 해도 기분 좋게 하는 거절의 미학을 아들도 잘 터득하고 예쁘게 거절하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꼰대 같은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꼰대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까? 넌 왜 나처럼 죽어라고 일하지 않니? 열정 좀 가져봐, 열정. 우린 부당함에 한거에서 싸웠어. 대체 너네 뭘 추구하는 건데? 등등.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을 속칭 꼰대라고 칭하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말이야. 젊은 사람들에겐 비혼이라는 게 흔한 얘기인데 결사반대하며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어른들. 어젯밤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 자녀에겐 결혼 언제 할 거니? 라고 하는 말들. 여자가 쇼컷하거나 남자가 긴 머리 하면 여자가, 남자가 머리가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시선들 말이야. 가족끼리야 서로 의견을 직격탄으로 얘기해도 또 다음날 웃으며 같이 밥을 먹지만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 왜냐하면 꼰대를 외면하고서는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얼죽아 세대들과 라떼 세대들이 한데 모여서 일하고 그룹을 이루고 있으니까. 꼰대들도 꼰대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인간은 자기 경험의 한계를 잘 못 벗어나니까 자꾸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는 거야. 꼰대들을 대하는 방법은 시대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이 전혀 없는 어른이라고 해도 바로 맞받아치면 관계가 꼬이기 쉬워. 쿨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해. 한 후배는 회사 방침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말 그대로 캐주얼하지만 단정하게 슬랙스에 셔츠를 입고 갔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더래. 나 때는 무조건 정장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네. 어른들은 요즘 세대들 패션에 거리감을 많이 느끼거든. 그 후배는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그 얘기에 공감하며 이렇게 응수했대. 요즘 이런 것도 유행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좀 별론가요? 그랬더니 그 라떼 상사가 활짝 웃어주셨대.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후배지. 또 머리를 짧게 자른 후배는 상사가 뒤에서 보고 남자인 줄 알았네. 머리 엄청 짧네요. 라고 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대. 아, 그쵸. 엄청 짧죠. 요즘은 머리 스타일이 남녀 할 것 없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유행을 따르려 한 건 아니고요. 거추장스럽고 더워서 자르다 보니 점점 짧아진 거 있죠. 두 후배 다 대단한 센스지. 꼰대라고 째려보는 대신 이런 센스로 방어하다니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다. 꼰대들 중에 이유 없이 뜬금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이 영화 속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렴. 황금 연못이라는 고전 영화인데 실제 부녀지간인 헨리 폰다와 제인 폰다의 공동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야. 퇴직해서 둘이 살고 있는 노부부의 집으로 손자 빌리가 맡겨져. 어느 날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화를 내자 손자 빌리가 당황해.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단다. 빌리야, 할아버지가 지금 소리 지른 것은 너에게 소리 지른 게 아니야. 저에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야. 그는 인생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너에게 지르는 게 아니야. 그는 늙은 사자 같단다. 그는 아직도 으르렁거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하거든. 빌리, 언젠가는 소리 말고 마음을 잘 보아야 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그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는 단지 그의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인생 명대사를 알려주는 영화 속 노인들에게서 나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한심한 꼰대들 사이에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해주는 라떼들이 있다면 감탄을 보내자. 한없이 옛날 얘기를 해대는 꼰대들의 말은 통역해서 받아들이자. 꼰대들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서 외국이나 다름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러니 통역이 필요해. 나도 그렇게 예전 시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그렇지 않고는 타인이라는 나라와 나라는 나라의 소통이 힘들어지기에. 우리도 곧 다음 세대가 될 테니 말이야. 잊지 마. 한탄하기보다 감탄하자. 꼰대짓에 대한 대응으로 이걸 기억해. 대척보다 쿨한 척하는 쿨척이 더 낫다는 것을. 그리고 어른 꼰대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윗세대들을 배척하는 사람도 역시 젊은 꼰대요 독불장군일 수 있단다.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화합형 인간이 돼보자.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 한 선배는 애써서 최선을 다해 후배의 취업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 뒷담화를 하고 있더래. 그것도 사실이 아닌 오해의 말을 진짜인 것처럼 하고 다녔다는 걸 알고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괴감과 함께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는구나. 음악을 하는 어떤 후배는 자기가 하던 작업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어떤지 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을 자기 것처럼 발표를 했더란다.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생각하던 곡인데 네가 마침 썼더라며 오히려 발뺌을 하더래. 욕해주고 돌아왔고 아예 번호도 삭제해버렸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배신들이 생겨. 라디오 사연에 나온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자기 애인을 인사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그 둘이 사귀고 있더란구나. 그 후엔 누구에게든 여자친구를 절대로 인사시키지 않게 됐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에 비유하는 거 들어봤지? 일이란 건 가죽공 같아서 실수해도 다시 튀기면 높이 날아오르지만 인간관계는 유리공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고. 한 선배가 그랬어. 배신한 사람과 셈이 많은 사람, 이 두 유형은 곁에 두지 말라고. 배신하는 성격과 셈을 잘 내는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학창시절 셈을 내던 친구는 30년이 지나 만나도 여전히 셈을 내고 있다며 가능하면 멀리 두는 게 좋다고 강조하셨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길을 잃듯이 사람도 때론 잃을 수 있다고. 그런 친구들은 딱 끊으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한 선배는 지나가는 우물이라도 침 뱉지 말라고 강조하셨어. 그 물 언제 마실지 모른다며 지나온 달이라고 태우지 말라고. 그 달이 다시 지나갈지 모른다고. 인간관계는 유리공이라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슬라임 같은 관계도 있다는 거지. 물렁거려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슬라임 같은 관계 말이야.
결국 나는 평생에 가도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일단 우리 사이에 난 길을 지워버렸어. 그렇다고 침 뱉거나 다리를 태우진 않았고 마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오가지 않게 멀리 할 뿐이야. 먼저 연락은 하지 않지만 오는 연락은 형식적으로 받는 정도? 그렇게 살아왔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어. 절대로 밥값을 내지 않은 친구. 사실 밥값은 돈이 더 많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기에 내는 것인데 자기 돈만 아끼는 사람 정말 얄미운 얌체지. 그런 친구는 점점 만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아들은 나보다 통이 크니 그런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시선으로 봐주길 바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고 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진 밥을 사주렴. 기다려도 철이 들지 않는다면 그땐 점점 멀어지렴. 그리고 이것도 언제나 생각하게 된다. 혹시 나도 저쪽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 내 생각의 절반은 언제나 나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다 헤어질 때 현명하게 헤어지는 법 없을까요? 사랑할 땐 둘이 함께지만 이별은 늘 한쪽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된 느낌이 들어. 더 사랑한 죄, 더 미련이 남고 더 슬픈 쪽이 분명히 있어. 그러다 보니 헤어질 땐 명확해야 해. 진짜 헤어질 거라면 우린 더 이어질 수 없다는 확실함을 보여주되 말로는 상처 입지 않게 해야 해. 떠날 때는 말없이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 말해야 해. 감사했다고. 네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꼭 말해줘야 해. 사랑했던 시간들이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감은 날려버려야 해. 친구로라도 행여나 또 만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야. 연인 사이였는데 친구로 되돌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어. 미련만 남게 할 뿐이야. 추억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미련은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 수 있어. 연인과 가족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 연인은 영원히 함께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헤어지자는 단 한마디에 인연이 끊어지지. 반면 가족은 벗어버릴 수 없는 사이야. 수족과 같아서. 그러나 연인은 언제라도 서로 연인이라는 의복을 벗어버리면 바로 님에서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야. 불꽃놀이 하던 하늘이 텅 빈 후에 슬픔이듯이. 서로 사랑하는데 외적인 이유로 헤어진 경우 그 사람이 좋아하던 마카롱만 봐도 눈의 초점을 흐린 채 생각에 잠기게 되고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달밖에 안 된 이별인데 마음으로는 영겁의 세월이 흐른 듯하고 네가 없는데도 맛집에도 가고 너와 헤어졌는데도 밤에 야식도 먹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울고. 그러나 사랑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별 후에 애도하는 마음도 각자 달라. 욕망과 집착 때문에 괴롭겠지만 헤어졌다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좋아. 어차피 헤어질 거면 또 괜히 미련을 갖게 자꾸 연락하며 여지를 주는 건 옳지 않아. 네가 헤어지자고 하는 입장이라면
너를 사랑했었고 너 덕분에 행복했고 넌 참 멋진 애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너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더 긴 말은 안 하게 해달라고. 상대를 칭찬하면서도 단호하게 희망은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별하는 게 좋아. 어렵지만 그런 이별의 배려를 할 줄 알면 좋겠어. 네가 이별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너무 슬프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너의 감정을 존중해주겠다고 말해줘. 이런 상대를 배려하는 이별을 하고 나면 한동안 아프겠지만 한층 성숙해지는 너를 발견할 거야. 마음의 키가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깊은 눈을 갖게 될 거야. 너무 힘들고 지칠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그날, 엄마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지. 엄마가 중3, 이모는 중1이었고 방학이 시작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갔어. 그리고 1시간 뒤 엄마와 이모가 동시에 죽을 뻔했어. 신나게 헤엄치며 놀고 있는데 평온하던 바닷물이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쳐도 제자리, 늪처럼 빨려 들어가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허우적대기 시작했어. 그리 깊지 않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발도 닿지 않았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친구들은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았던 거야. 깔깔 웃어대기만 했어. 같이 헤엄치던 동생은 숨이 차니까 나만 부여잡고 놔주지 않았고,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만 동생을 잠깐 누르고 겨우 숨을 내쉰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물 위로 잠깐 고개를 내밀었을 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 계속 허우적대자 그제야 친구들이 튜브를 구해다 던져줘서 살아날 수 있었어.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한순간이었어. 내가 워낙 수영을 잘했고 평소에 장난꾸러기 짓을 많이 한 탓이었어. 친구들은 설마 내가 그리 깊지도 않은 물에 빠질 줄 몰랐다고 해.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도 이런 걸 거야. 아무리 헤엄쳐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세다면 혼자선 감당이 안 돼. 남이 보기엔 헤엄도 잘 치는 네가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는 척 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결국 튜브를 던져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상치 못한 물살에 내가 익사당할 뻔했던 것처럼 혼자서 해결이 안 될 땐 주위에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 그럼 튜브는 던져오게 돼 있어. 단, 정말 죽을 지경일 때 그래야 해. 평소에 툭 하고 아우성 친다면 진짜 힘들 때도 튜브를 주지 않을 거야. 30년 넘게 매일 원고를 써야 하는 라디오 작가로 살면서 막막해올 때가 있어. 오늘 방송 끝나면 내일 방송 써야 하고, 그리고 또 모레 방송도 써야 하고, 눈을 치우면 바로 또 눈이 내리는 것처럼 계속 쓰고 버리고 또 써야 하거든.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조금 지나서야 내 영혼이 황급히 따라와 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가끔 암담해질 때가 있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 회의감이 들 때, 예기치 않게 청취자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을 때도 있어. 그보다 더한 괴로움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야. 그냥 확 일을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어질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중학교 때 겪은 이 경험도 떠올린다. 제주의 표선바다에서 체육 실기시험을 볼 때였어. 전체 학생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축항까지 도착하기. 헤엄칠 줄은 알았지만 방파제를 보니 너무 아득했어. 도저히 내 헤엄 실력으로는 저기까지 닿지 못할 것 같았거든. 친구들 중에는 이미 해녀급으로 수영을 잘하는 애들도 있었거든. 그 애들에겐 축항까지 헤엄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어. 삑, 출발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리고 일제히 헤엄치기 시작했어. 처음에 목표 지점까지 정말 암담했어. 근데 일단 눈앞의 파도만 넘기며 죽어라고 헤엄쳤단다. 그날 깨달은 것이 있어. 일단 출발하면 방파제가 멀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눈앞의 파도만 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다는 것을. 인생길을 갈 때도 저 멀리 목표를 내다보면 암담할 수가 있어. 그날 내게 닥친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덧 목표는 달성돼 있을 거야. 인생 길을 가는 게 어떤 때는 파도 타기 하듯이 즐거울 때도 있어. 이 항로를 절대 바꾸지 않을 정도로 순조로울 때, 그러나 그런 시기는 잠깐이고 열심히 살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땐 마법 같은 해결법이 있단다. 피곤하니? 힘드니? 그럼 우선 불 끄고 자. 어젯밤엔 지쳐서 눈앞에 해롱거리던 모든 사물이 밤새 충전이 돼서 힘차게 손짓하는 걸 보며 신기했던 적이 많아. 잠은 어제의 스트레스를 단절시켜 주거든. 잠에 드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 자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유혹들이 있지.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밤의 매력들 말이야. 하지만 눈 딱 감고 자는 용기를 가져야 해.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기분 좋게 쉬고 싶을 텐데 주인이 안 재워서 툴툴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단, 잘 때는 불빛을 다 차단하고 푹 자야 해. 치유를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깜깜해야 작용한대. 모든 미련들도 다 로그아웃 하렴. 휴대폰 불빛도 끄고 미등도 끄고 푹 자자. 잠잘 때 인체의 생화학적 시스템이 리셋되거든. 세포도 회복되고 수천억 개의 뇌신경도 회복이 된다니 놀랍지? 밤이 아니라 낮에도 너무 지칠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아. 길게 자면 오히려 컨디션을 해치니 딱 15분에서 20분 정도 눈을 붙이면 놀라운 회복력을 주더구나. 네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너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안마 커튼 치고 꼭 잠깐 눈 붙이라고 추천했지? 너도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제2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그 후에 학원에 가도 정신이 명료해서 공부가 잘 됐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바로 그게 잠의 힘이야. 육식동물들도 먹이를 잡은 후에는 완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뛰어난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고 해. 쉬면서 육체를 회복시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피곤을 풀어주는 신기한 마법. 그것은 목욕이야. 아무리 힘들다가도 목욕이나
뜨끈한 물로 샤워하면 새로운 힘이 나거든.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비누 향기로 씻는다면 더 행복해져. 그래서 난 샤워 용품을 살 때 향기를 몹시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꼭 냄새를 맡아보고 결정하거든. 코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로마 향을 맡으려고 빨리 샤워하고 싶어지니까 샤워 전과 후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너도 느낄 거야.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나 연애도 잘 안 될 때는 목욕을 하고 나서 잠에 푹 빠져보렴. 방전됐던 전화기가 충전되는 것처럼 자고 나면 새로워진 몸이 너를 맞아줄 거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가 안 좋은 직장 동료가 있다든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느껴진다든지 하면 참 힘들지. 링컨도 그랬잖아.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이 더 버겁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내 편일 수 있겠어. 악운이 있으면 반대편도 분명히 있는 거야. 모두가 나를 다 좋아하기를 바라면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쪽도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홀가분해질 거야. 물론 무조건 나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지. 소리 높여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따지고 싶지. 그러나 그건 진짜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야.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 축구 황제 펠레가 쓴 자서전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에 이런 글이 나와. 그라운드에는 두 팀이 있다. 그래서 팬도 두 종류가 있다. 한쪽 팬이 즐거우면 상대쪽 팬은 화가 나는 법이다. 그중 한쪽은 언제나 내게 나쁜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다. 그라운드에서 화를 내면 게임을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타인을 미워하게 돼.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나한테 유독 왜 까칠하게 구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테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성공이란 뭘까? 타인에게 인정받는 걸까? 타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성공일까? 행복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성공 역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물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다른 사람이 쳐주는 박수도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나에게 보내는 박수의 맛에 비교될 수는 없을 거야. 성공의 달콤함은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느껴야 가치가 있는 거란다. 어떤 일을 해냈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송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야. 그러니 굳이 남에게서 내 가치를 찾을 거 없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따질 것도 없어.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 참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을 이룬 거라고 생각해. 나부터 나를 인정해주자. 나부터 나를 사랑해주자. 너도 알잖아. 넌 참 멋진 구석이 많다는 거. 그럼 된 거야. 네, 잘 들으셨나요?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이 생각나서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지금도 잘 몰랐던 많은 팁들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0개의 꿀팁 중에서 6개만 읽어드렸는데 나머지 팁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글들은 저에게 하는 잔소리이기도 해요. 제 청춘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아들만큼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본 것이죠. 20살 시절 들었던 가장 큰 위로는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저도 아이에게 그런 위로를 전하곤 합니다. 청춘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청춘의 방황은 오히려 고마운 흔들림이라고. 청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청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인생 학교의 학생이 인생이 서툰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서툰 발걸음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비틀거리지 말라고 마음 졸이며 쓴 엄마의 잔소리 기록장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춘 여러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 서툴러도 괜찮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